안녕하십니까, 김종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법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가 항상 이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식품 이렇게 두 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법적이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기능성 식품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기능성 식품이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는, 기능이라는 건 꼭 건강 기능일 필요는 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그런 식품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이 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 그 식약처의 어떤 허가를 맡아서 허가를 진행한 다음에 어떤 나오는 그 식품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카테고리의 기능성 식품이 있고, 그 중에 식약처의 허락을 맡은 건강과 관련된 그 효능이 있는 그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법률적으로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으로 도움을 주는 식품. 질병을 치료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법률적으로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아까 질병을 치료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제 법률적으로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원료나 성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인데,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 이렇게 나눠진다. 기능성 원료가 있고, 그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형을 만든다는 거 하는 식으로 제조한 식품을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건 이제 식약처에서 동물 실험이라든지 적용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인증을 주는 건데, 옛날에는 요 마크를 썼었는데 요 마크를 이렇게 이제 마크를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더 예뻐서 그런지 몰라도 쓸데없이 예산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저도 이거 책 같은 거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를 바꾸느라 귀찮기만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꿔서 요 마크를 지금 이제 쓰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쓰다가 요 마크를 지금은 쓰고 있고, 요 마크가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거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이 마크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다. 어떻게, 클레임을 어떻게 걸든지 간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공학과 대학원생들 거의 대부분, 전공은 식품공학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일 텐데, 요거를 이제 너 식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식품이 뭔지라고 이야기하기가, 저도 올해 공부를 맨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이 이렇게 이 건강기능식품법에 있는 법률적인 용어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이제 식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 캡슐이나 정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캡슐 같이 약처럼 생긴 거 빼고, 우리가 보통 약으로 섭취하는 거 빼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식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 이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의약품은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게 이제 의약품이고, 요건 이제 어떤 특정의 어떤 제형을 가지고 있는 게를 이제 특정의 제형을 이제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루는 법이 보통 식품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런 거에 따르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여기 따르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법률 관리하는 법률도 다르고, 이제 현대 계속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어떤 경계를 이거는 식품이고 이거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식품공학과에서 식품만 연구하고 의약품을 연구 안 하고, 약대는 약만 연구하고 식품을 연구 안 하는 그런 어떤 배리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배리어가 점점 없어져서 식품이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가 뭐 주사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만 조금 달라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신체 내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그 어떤 그 배리어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법률이 다른 법률로 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법률에 맞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나가야 적당한 그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어라서 이제 이거 법률 그 법에 딱 나와 있는 법 내용에 대한 용어이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그리고 표시 광고 영업 건강기능식 추적 관리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그 언어를 정의하는 게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건데, 기능성이라 하는 거는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보건 용도 유용한 얻는 것 이게 이제 보통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 법안에 있는 용어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말하면 이제 건강기능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법률 용어라서 이제 이거 법률 그 법에 딱 나와 있는 법 내용에 대한 용어이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그리고 표시 광고 영업 건강기능식 추적 관리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그 언어를 정의하는 게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건데, 기능성이라 하는 거는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보건 용도 유용한 얻는 것 이게 이제 보통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 법안에 있는 용어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말하면 이제 건강기능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법률 안에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능성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표시와 광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뭐 증명을 하고 증명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문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이제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거, 법이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표시했는가, 그 표시한 걸 가지고 어떻게 광고했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겠죠. 막 몸에 좋다, 뭐 예를 들면 체지방을 감소시켜준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표시가 진짜 정당한 어떤 법이 정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표시를 한 건가. 그리고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뭐 젊은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이거는 막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광고가 그 광고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식약처에서 이 법률이 정하는,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뭐 그게 뭐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표시와 광고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고, 다른 내용은 한번 뭐 영업과 건강기능 추적 관리 뭐 이런 거는 그냥 법에 있는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클레임, 이제 표시라는 클레임과 이제 그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늘 내용 전체 다 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고, 그 표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표시를 바탕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법에 걸리는 일인가 법에 걸리지 않는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 쭉 하면서 기능식품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기능성 등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그리고 질병 감소 위험 기능. 예전에는 이거를 생리활성 기능에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생리활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통일을 해야 했고, 질병 감소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발생 위험의 감소에 도움을 줌,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기능성 등급은 세 가지가 있고,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 이제 표시하는 거는 뭐 도움을 줄 수 있음, 뭐 발생의 위험 감소를 도움을 줄 수 있음, 감소에 도움을 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소 기능은 보통 이제 원료가 영양소가 되는 거고요. 그 생리활성 기능이나 질병 위험 감소의 경우에는 기능성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양소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수능 봤을 때
이걸 달달달 외웠겠죠. 비타민 A는 야맹증, 비타민 D는 그룹병, 비타민 E는 뭐 비타민 K는 뭐 비타민 B1, B2는 뭐 니아신은 뭐 이런 거 다 달달 외워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그 영양소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능들이 있는 거고, 일일 섭취량은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연구가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보다 좀 쉽게 그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일 섭취량에 맞는 그 영양소를 공급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 다들 뭐 그 이런 종합 비타민 이런 거 하나씩은 드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식이섬유, 뭐 요오드, 망간 이런 무기질도 그게 포함이 되고요.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리활성 기능에 보통 지금까지는 32개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하나씩 처음에 이제 정해진 것 다음으로 하나씩 그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걸 추가해 나가면서 지금은 32개까지 수면의 질 개선까지 이 생리활성 기능이 늘어났습니다. 뭐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뭐 근경기 구성 건강, 면역 기능, 피로 개선, 혈압 조절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정저 운동 개선이라든지 질 건강이라든지 뭐 어린이 키 성장 개선 같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이런 건강식품도 있었어? 라고 생각이 되는 건강식품이 있을 정도로 점점 이런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딱 나와 있는 남들이 먼저 한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실험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기능성을 추가를 하려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게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자신이 보통 독점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당분간은 다른 사람 두발주자가 따라오기 전까지는 그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좀 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있는 거는 보통 이제 골다공증 관련 뼈에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자일리톨에 관련돼 있는 그 충치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 감소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자일리톨을 지금 뭐 이게 빠질까 말까 지금 그 시약처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 이런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기능성 원료 개발할 때는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시약처에서 인정을 받고 이걸 GMP 기관에 생산한 다음에 유통 판매, 소비하는 이런 단계별로 단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연구 이루어졌던 게 영업자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 재고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를 하고, 뭐 제조를 하든지 아니면 수입을 하면 수입 신고를 하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정제도의 운영은 뭐 시약처에서 딱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이 이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고 건강기능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 시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렇게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뭐 정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정 대조는 그 두 가지의 인정인데,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일단 개별 인정형 원료는 각 회사에서 자기가 이거 인정해 주세요 하는 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서류를 내면서 그런 이제 개별 인정형을 이제 받아서 내게 되는 거고, 고시형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인정형이 충분히 이제 그 물을 익었을 때 고시형으로 이제 인정을 해줘서 이건 누구나 건강기능식품 만들 때 고시형 원료를 넣으면 그게 이제 고시형 원료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개별 인정형 원료는 이제 개별 인정을 받은 어떤 특정 업체, 특정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주는 게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원료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를 말하고 한 95개 정도 있고, 개별 인정 원료는 그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극시업체 인정을 통과한 경우에 우리가 개별 인정의 원료로서 그 한 200개 이상 있고, 이거에 이제 더 특정 그 기간을 거친다든지 특정 자격 기준이 되면 이제 고시된 원료로 넘어가가지고 그 고시형 원료로 인정이 돼서 여러 기업이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원료가 이제 보통 이제 고시된 원료나 개별 인정의 원료를 가지고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드는데, 앞서 저희가 봤던 그 정의에서 같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그 식품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제형이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니스당, 시럽, 겔, 젤리, 바 이런 약처럼 생긴, 보통 우리가 뭐 정관장 이런 거 보면 짜먹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짜먹게 돼 있는 딱 약처럼 생긴 것만 돼 있었는데, 그 한 10년, 한 7, 8년쯤 전에 이제 일반 식품을 대응할 수 있는, 이게 예로서 이제 혈당 조절용 그 햇반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제 그 식품 좀 비싼 모양, 제형,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제형이라고 하는데요. 제형이 그 이런 약같이 생긴 이런 제형 아니라 그 일반 식품처럼 생긴 제형도 개별 인정을 통해서 받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런 이제 개별 제형도 풀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이걸 넣으면 이제 되는 거고,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은 그 따로 개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제조업자라서 이제 판매 유통을 해서 건강식품을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고시형 원료로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재하려면 이게 그 작년쯤에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3년간 경과하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6년 경과 규정으로 이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개별 인정을 받는 개별 기업에게 프라이어리티를 더 주게 되는 거, 6년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고 개별 인정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개별 인정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원래 파트너 기업이랑 말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실제로 50건 이상 품목 제조를 해야 이게 고시형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받는다. 요런 게 이제 새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그 추가 등재할 때는 원래 개별 인정을 받은 그 회사의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건강기능식품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원래 이제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일일 섭취량이 이제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우리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꼭 이제 기능성 있는 거를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그것도 있겠지만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용 불가 원료라고 딱 써있는 이제 먹을지 못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일단 식품이니까 우리가 식품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에서 사용 불가한 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바이아그라 성분이라든지 뭐 성기능, 마약이라든지 성기능 뭐 이런 관련돼 있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 불가하는 거고, 그리고 식품이니까 식용 불가한 거는 아예 식품에서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첨가물이 아니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도 안 되는 거고,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다뤄져야 되니까 식품에서 안 다뤄질 수 있도록 이제 의약품 원료가 들어가는 것도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 이제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으로는 관리의 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재 따위 종류나 규격을 제한 통일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뭐 something이 있으면 그거를 일정하게 나오게,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게 만드는 게 보통 우리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말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배치간에 이게 매번 만들 때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래 어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만들어 놨는데 매번 어떻게 바뀌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번 같은
그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배치관에 일정하게 우리가 그 건강식품이 만들어질수록 하는 게 이거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맛이 좋고 나쁘거나 뭐 회수율이 뭐 효율이라든지 그 뭐 결과물을 얻는 거가 아니라 일단 우리의 어떤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표준화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지표물질과 기능물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지표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표준화에 사용하는 이제 마커 컴파운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표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다 보니까 해당 성분의 농도와 기능 간에 상관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능물질이랑 펑셔널 컴파운드라고 하는 이 기능물질이 해당 성분의 농도와 그 기능성 간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기능물질이라고 하지만, 이 액티브 컴파운드, 뭐 펑셔널 컴파운드들을 가지고 그 우리가 표준화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일정 한 물질로만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 컴파운드들이 멀티한 타겟에 작용을 해가지고 멀티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물질을 가지고 선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차선책으로 어떤 지표물질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 지표물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레인지 안에 들어있게 되면 이거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품질 퀄리티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하는 거를 반영해서 우리는 지표물질을 선정해가지고 그 지표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걸 원한다, 이게 바로 스탠다드에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표물질과 기능물질이 만약 동일하다면 그 해당 성분의 농도와 기능성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능물질을 가지고 스탠다드에이션, 그러니까 표준화를 진행한다면 매우 이상적이나, 그렇게 매우 이상적이게 되는 일은 현실에서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지표물질이라는 건 다 차선책을 구해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지표물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나 재료 방법, 단위 공정 등을 반영했을 때 이게 항상 그 원재료가 일정하게 좋거나 재료 방법이 잘 이루어졌거나 단위 공정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지표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나오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런 지표물질을 선정해야 됩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팔거나 좀 싼 우리가 분석을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업적으로도 이게 파는 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만 대만 대 다 있는 건 안 됩니다. 그 총폴리페놀이라든지 그 아미노이시드 같은 이런 5만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원재료만 있는 어떤 특이적으로 있는 그런 걸 찾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상업적으로 싸면서도 분석도 잘 가능한데, 특히나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독성물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물질들 중에서 이런 편의성이 있는 물질을 지표물질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지표물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표물질은 특이해야겠죠. 그 특정 원재료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원재료를 특이적으로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물질의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긴 해야 됩니다. 뭐 조금 있는 걸 가지고 하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안정성이 있어요. 안전성 말고 여기서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이게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니라 지원자 열에 의해서 없어지고 빛에 의해서 없어지고 습도에 의해서 없어지는 지원자 없어지게 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꼭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분석하는데 용이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분석해야 되는 거면 이게 지표물질을 선정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이제 이런 지표물질 선정하는데 분석이 용이해야만 실험에 가능하다는 게 이런 지표물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4가지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지표물질 선정해야만 적절한 지표물질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량을 표출하는 실험실 레벨에서 원재료를 실험해가지고 제조 공정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요. 이런 먼저 표준화 시에는 일단 식품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하겠죠. 식품을 안 가능한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또 어떤 이제 허용이 돼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허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농약 같은 게 남아 있는 물질이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이 근거가 타당하게 우리가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 선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원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가 종이 딱 정확한 종을 해야겠죠. 다른 종, 우리가 저번에 백수호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종을 써면 모양이 비슷하든가 뭐 맛이 비슷하든가 향기가 비슷하든가 뭐 비슷비슷한 거를 딱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걸 쓰면 아예 다른 물질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종이 비슷해야 되는 거고요. 부위도 딱 그 부위를 써야지 뭐 입 썼다가 뿌리 썼다가 목질 썼다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원산지도 뭐 쿠바산인 폴리코산으로는 좋고 뭐 다른 코산으로 안 좋고 이런 원산지 자체도, 그리고 인삼만 해도 우리 고려 인삼이랑 뭐 저기 미국 인삼이랑 다르겠죠. 원산지도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채취 시기는 당연히 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제 표준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고시되지 않는 식이원료 같은 거 이제 14를 120이라는 이제 해주게 되게 있고요. 요거는 뭐 표준화와 안전성과 기능성 이런 자료를 갖다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기능성 원료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게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 자료는 이제 총괄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기원 및 개발 동의, 국내 인정 및 사용 현황,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트로덕션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조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표준화해가지고 어떻게 제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3번, 4번은 이제 표준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원료를 우리가 만들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기능성, 5번부터는 기능성 실험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6번에는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7번이 또 중요하죠. 7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정성이 아니라 여기서 안전성입니다. 얼마나 이 물질이 안전한지, 뭐 위험한, 안전하지 못한 물질로 가지고 뭐 진행을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지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내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일 안전한 거는 오랫동안 먹어왔는데도 별로 이상이 없었다라는 자료가 제일 좋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때까지 뭐 동의보감 때부터 쭉 먹어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이상이 없는 거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이런 독성 실험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독성 실험 자료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실험을 해서 진행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안전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 관련 자료들을 이제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섭취를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건 안전성과 비슷한 자료겠죠. 그리고 10번처럼 의약품이면 안 됩니다. 이건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안 되기 위한 자료도 같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약처에서 기능성을 심사할 때는 뭐 기능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관련 없는 걸 막 가져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관련 있는 연구여야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능성 그 원료에 의해서 기인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거가 된다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 원료에 의해서 기인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연구의 유형과 질을 심사해가지고 이제 자료의 양, 일관성,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제 과학의 근거 정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 요건은 인체적용 시험, 동물 실험, 시험관 시험, 그러니까 인비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다음에 애니멀 익스페리먼트, 시험관 시험, 뭐 메타 분석, 이런 다양한 이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명문화가 됐는데 뭐 그전에도 원래 이렇게 됐었습니다. 관련 학술지, 그러니까 KCI 이상급에 관련된 학술지 논문이 실린 논문만, 특히나 데이터를 뭐 조작한다든
그 데이터를 뭐 이렇게 좀 편집을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안 되고 딱 그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잘라서 제출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인체 적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체 적응 시험을 우리 시학처에서 인증한 그 임상기관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그거에 이제 보고서만 내도 이게 논문을 내고 이런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인체 적응 시험 자료만 가지고도 이제 보고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능성 자료로서 우리가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식품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서류들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yes or no로 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가서 가나 다 이렇게 되면 서류를 이제 내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쓰면 무조건 안 되겠죠. 신청 나가 임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천연물인지 만들어진 건지 부작용이 있는 건지 부작용이 있는 거면 또 안 되겠죠. 부작용이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추출물인가 합성된 건가 요것도 구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돼 있는 자료를 우리가 제출해야만 이제 안전성을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성 정보는 뭐 논문이 나오든지 아니면 OECD 같은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된 국가에서 나온 어떤 보고서 그리고 아니면 국제기구라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히 있는 안전성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안전성 이런 것도 그 자료가 논문도 있고 좋겠지만 오랜 기간 우리가 먹어왔는지 섭취 근거가 지금 있는 거가 있으면 그냥 이거를 허가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한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먹어왔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편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없으면 이제 과학적인 자료 뭐 용도 섭취량 등이 기술되어 있는 용도를 가지고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래도 괜찮더라. 올해는 안 먹어봤지만 그래도 이게 먹어도 괜찮다더라. 이런 걸 이제 과학적 자료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에는 이 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도 한 드럼을 먹는다든지 소금도 막 몇 킬로씩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약이나 이렇게 식품 첨가물이나 필수 먹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을 먹는다면 상관이 없고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먹었을 때는 꼭 이제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이걸 많은 양을 먹어도 되는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안전성 데이터, 기능성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를 가지고 시약처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런 뭐 서류 같은 거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내고 그리고 인정 처리를 받아서 결국 이제 인정 정보 공개됨으로써 우리가 인증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편집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보실 수 있게 제가 만들고 3강도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